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 차기 엔터테인먼트 블록버스터 기획이란 제목의 영국 비즈니스타임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한류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주로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등 아시아 위주의 한류 분석 기사가 쏟아졌는데, 요즘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류 분석 기사를 정말로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으며, 한류 외신을 전하는 정치클래스TV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기사는 영국 언론에서 전하는 한류 분석 기사인데 상당히 디테일하고 분석이 수준이 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조수강 씨를 2010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흡연구역에서 만난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초창기 MTV의 프로듀서이자 프리젠터로 재직하던 시절 여러 유명 한국 팝 가수들과 함께 일했던 한국계 미국인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그는 2000년대 칸 국제음악축제에서 첫 K-팝 쇼케이스를 개최하기 위해 한국예술가 및 정보관리 대표단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서울에서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파리 밖으로 나오자 골랐습니다. 조 씨는 이들이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팬이었습니다. 프랑스 10대 소녀들이 신나게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칸에서는 수백 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유창한 한국어로 K-팝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K-팝이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잔인하고 찬란하며 눈부실 정도로 독창적인 한국 콘텐츠는 이후 세계 문화의식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전세계 뮤직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은 매우 조직적이고 헌신적인 추종자들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당국은 역사적으로 파랑군과 같은 종교단체의 유사한 종류의 유혹으로 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한국의 무자비한 사회적 풍자가 세계의 영화와 텔레비전에 정점을 각각 정복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수상작인 기생충과 넷플릭스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은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폭력에 대한 전통적인 한국의 선입견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국의 거대한 게임 부분과 함께 2019년 이 동아시아 국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국영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의해 1070억 달러의 매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것은 관객들이 훨씬 더 큰 이웃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세계 주류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도록 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의 부상은 자동차 및 소비자 전자제품과 같은 제조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 사례에 많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적극적인 국가 개입, 외국의 영향을 흡수하고 정교하게 처리하려는 의지, 병리학에 가까운 수출 지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화적 순간이 아닙니다라고 조 씨는 말합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작된 숨겨진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면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더 넓은 딜레마를 남겼습니다. 넷플릭스 또는 애플뮤직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서 성장하는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자체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페트라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이찬 씨는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의 품질을 세계에 보여주었지만 글로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하청업체 이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태계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1990년대까지 한국의 대중문화는 국경을 너머로 거의 알려지지 않는 국제영화제의 희귀한 영역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는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 이행을 계기로 창조적 에너지의 물결이 터지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태지 아이들과 같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대담한 음악 활동이 정부의 검열에 도전하고 젊은 한국인들의 애정 속에 새로운 세대의 한국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동안 히트를 촉발했습니다. 기획사 및 인재 에이전시, 그들은 미국 대중문화와 일본에서 개발된 아이돌 팝스타 조립 라인 모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97년, 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상처받은 경험은 역대 한국 정부가 국가의 디지털 기반 시설과 문화수출 촉진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원의 권영씨는 금융위기는 정책 위반자들에게 실물 상품의 제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컨텐츠의 굶주린 케이블 TV의 확산의 자극을 받아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 진출하여 코리안 웨이브 또는 한류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성공했지만 의도했던 방식은 아닙니다라고 권 씨는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컨텐츠 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세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길을 열어준 강력한 광역대 인프라의 생성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 한류는 아직 아시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한국 콘텐츠 정맥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의 출현이 필요했습니다. 2006년 1월 비로 알려진 정재훈이라는 23세 한국 가수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2번의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그의 2005년 앨범 It's Raining 아시아 전역에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한국 가요계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큰 희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비의 미국 투어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많은 한국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팬을 그의 쇼로 끌어들이는 동안 싸이, BTS,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이 나중에 달성한 크로스오버 성공은 그를 피해갔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주류 성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V, 라디오 및 인쇄 매체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였습니다라고 조 씨는 말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도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미국 최초의 24시간 아시아계 미국인 텔레비전 채널인 이매진 TV의 전 CEO인 미셸 홍은 미국 경영진이 아시아 콘텐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상처를 안고 말았습니다. 디지털 이전 시대에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이런 민족적 미디어는 빈민가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현재 전 세계에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는 홍은 말합니다. 서양 관계자들이 반드시 편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과에 의존했고 우리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K-POP 그룹은 디지털에 능한 팬들과 역동적인 관계를 즐겼습니다. 제작자는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음악 및 시각적으로 장르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팬들이 자신의 반응과 모방을 업로드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팬들 사이에 치열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논쟁을 벌여 온라인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홍은 한국 팬 문화는 항상 적극적인 참여, 자신의 비디오 제작, 팬그룹 가입 및 참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대가로 그룹은 지속적으로 팬 기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룹의 성공이 될 때 스포츠팀 같은 다이나믹을 만듭니다. 타이밍이 이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팬 문화는 유튜브 문화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순간은 그것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의 부상과 일치했습니다 라고 권 씨는 말합니다. 주로 해외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한국 유통업체는 콘텐츠에 첨부된 메타데이터의 정교함을 크게 강조하여 미국 및 유럽 플랫폼에서 한국인이 아닌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POP 비디오가 섹시하고 매끄럽지만 실제로 다른 외국어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메타데이터만큼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라고 조씨가 말합니다. 이것이 비밀 소스입니다. 노출되지 않으면 사랑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의 한 업계 관계자는 이것이 일본과 중국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에게 해외 시장은 뒷전이었습니다. 중국인은 플랫폼을 세계화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항상 해외 진출에 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권 씨에 따르면 일본인은 소니가 할리우드를 인수할 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행히 너무 일찍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화적 순간은 비디오 카세트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이 안됩니다. 한국 대중 가수들이 모인 온라인 모멘텀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공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회수 1억회를 돌파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수많은 한국 회사에 의해 전달됐다면 비슷한 영향력은 거의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디스토피아 글로컬 콘텐츠에 중점을 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했습니다. 현지에서 제작된 드라마는 대상국가 및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를 위해 계속 확장되는 콘텐츠 은행에 공급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가입자에 의해 넷플릭스는 지난 5년간 한국 콘텐츠에 7,700억 원을 투자했고 2021년에만 5,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투자로 인해 한국 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직면한 도전의 규모를 강조합니다. 한국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넷플릭스가 돈을 벌었다고 소식통들은 말합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박혁대 산업정책팀장은 넷플릭스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제작사에게 10에서 15%의 마진만 주고 콘텐츠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가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돈을 버는 것이 넷플릭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시가총액 34억 달러가 넘는 한국 최대 영화 및 TV 제작사 CJ ENM의 석장호 수석 부사장은 당분간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만 그의 회사는 그의 회사의 스트리밍 운영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국 음악산업의 글로벌 야망을 강조하는 하이브는 지난 4월 저스틴 비버 및 아리아나 그란데와 같은 아티스트를 포함하는 미국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이타카 홀딩스와 1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에이전시도 컨설팅 서비스와 팝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하면서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K-팝, 영화, TV를 압도하는 한국사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한때 구별되는 분야로 여겨졌던 분야가 서서히 융합되고 있다는 신호로 한국 게임회사 컴투스는 미국 스튜디오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와 시각효과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메타버스 회사인 위직스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또 다른 게임 회사인 넷마블은 지난 8월 한국 제작그룹 스튜디오 드래곤과 파트너십을 맺고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가상 팝스타가 참여하는 양방향 콘텐츠 제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가상호, 비디오 또는 토지 구획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는 모두 한국 기술 그룹인 네이버가 지원하는 K-팝 및 패션 중심 아바타 플랫폼인 제페토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디지털 통화를 보유한 제페토 사용자 5명 중 4명은 10대입니다. YG 전속 계약을 체결한 걸그룹 블랙핑크는 지난해 플랫폼에서 가상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권 씨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미래의 플랫폼 제공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치 사슬을 올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디어 콘텐츠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동맹을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의 차세대 디지털 혁신을 위해 2022년 예산에서 거의 8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의 희망을 반복하고 다른 누구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차세대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다시 한번 행진을 도모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넷플릭스의 현재 지배력이 아니라 또 다른 미국 그룹 페이스북으로 알려졌던 회사의 잠재적인 미래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관련자들은 말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미래는 지금까지 성취된 것, 즉 자동차나 반도체 칩의 판매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세계적 인지도와 찬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후 퀸즈에서 자란 홍은 당신을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한국적인 부분이 갑자기 빛나고 그것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저명한 아시아인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그러한 이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희석되지 않고 파생되지도 않은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검증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한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잘 보여주는 디테일하게 잘 정돈된 기사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류 국책론을 주장하는 외국 언론들이 잘못된 부분을 잘 정리해준 기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가 한류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한류 문화가 잘 뻗어갈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했다는 부분은 맞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일본이 착각을 해서 계속 한류는 국책이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어느 나라건 문화 투자는 있고 일본도 한류 국책론이라는 가짜 정보를 믿고 쿨재팬을 시도하다가 쓴 잔을 마신 걸 기억하지 못하고 한류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어서 우려했지만, 요즘은 해외 언론들도 이 부분이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한류를 선진국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